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좀 더 빨리 이런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뭐 빨리 찍고 싶어 하시긴 했는데 음. 이게 바쁘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하다가 아니, 바쁘다 보니까라기보단 이게 생각보다 이런 좀 정리를 하는 게 네.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토픽은 뭐냐면 해수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실수를 6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해수어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 6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서 네. 포기하게 되시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됐고요. 그리고 뭔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걸러지고 준비가 되는 게 사실 해수를 잘 준비하시는 거기도 한데 네. 이게 좀 정확하게 좀 정리되어 있는 영상이나 자료가 좀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또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빨리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이게 또 막상 또 정리라는 게 막상 하려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에서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해수어에 입문하실 때 초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실수 6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키우고자 하는 생물하고 이 수조 환경이 맞지 않는 상태,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서 그렇죠. 이렇게 생물들을 투입을 하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해수어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떤 생물에 꽂혀서 입문하신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어디서 영상을 보셨다든가 뭐 사진을 보셨다든가 아니면 해외 바다에 놀러 갔다가 그런 생물을 보고 난 저런 걸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그런 보시는 생물들이 다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푸퍼, 보거들. 네. 보거들 육식어종이고 육식어종들도 생먹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조 자체가 커야 돼요. 가장 좀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옐로우 박스피쉬요. 박스피쉬. 네. 걔네들도 박스피쉬도 많이들 찾으시고. 그렇죠. 박스피쉬도 그렇고 그리고 포큐파인 푸퍼. 네, 포큐파인도 많이 찾으시고. 포큐파인. 근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고기들이고 물론 이제 저도 많이 봤어요. 유튜브 상에서 이게 영상들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는 아니지만 사실 그분들은 또 오랜 기간 또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 왔을 거고요.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거부터 입문해서 잘 하시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힘드냐면 일단 포큐파인 푸퍼부터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 적어도 필요한 물량이 한 400~500리터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간 자체가 꽤 많이 필요한 고기들이에요. 그리고 육식어종들이 좀 특징 자체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막상 키워보면 육식어종들은 대부분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육식 동물들하고 초식 동물들하고 보면 초식 동물들이 훨씬 더 활발하거든요.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육식어종들은 어떤 사냥을 대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가 사냥할 때만 움직여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딱, 나 이 물고기 키워보고 싶어 하고 하는데, 포큐파인 키우겠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 생각하시는 게 막 35큐브, 뭐 이런 데다 이제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상황이에요. 단편적인 상황.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35큐브에서 포큐파인을 키우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 영상이나 사진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짤이죠, 짤. 그쵸. 짤에서는 존재하는데 그게 한 달, 2달, 1년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장기간 축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그만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생물을 키우고 싶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백그라운드를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조사 없이 그냥 나는 요만한 수조 정도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 해야지 하고 이제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죠. 그냥 억지입니다, 억지. 잘 안 돼요. 이거 그래도 생물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하시고 키우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작은 수조에서 푸퍼, 보거 종류 키우고 싶다라면 발렌티닌 푸퍼라든지 블루 스트라이프 푸퍼 같은 이런 좀 작은 푸퍼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작은 데서 사는데 그래도 100리터는 돼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내가 키우고자 하는 생물에 대해서 내가 키우고자 하는 생물이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수조가 작으면 더 쉽게 운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네. 쉽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만만한 겁니다.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수조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현섭 팀장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사이즈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나요? 그냥 기본적인 수조로 운영을. 그러니까 해수 수조를 하는데 적어도 이건 돼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아까 앞에 한 얘기랑 관련이 있어요. 내가 네. 어떤 거를 하고 싶어 하느냐랑 관련되는데 네, 그렇죠. 정말 그냥 해수의 최소한이다라고 보면 마린코스트 기준으로는 EG35가 있죠. 네, 그렇죠. 35리터. 저도 실질적으로 집에서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수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EG35 기준으로 니모 2마리. 네, 딱 네, 저는 그 딱 정도. 2마리만 네.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뭐 거기서 블루탱을 뭐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만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만큼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작은 수조가 왜 어렵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왜 어렵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해수라는 생물들 자체는 환경 변화가 굉장히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작은 수조일수록 변화의 폭이 되게 빠르고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간단하게 그냥 온도 변화만 봐도 이제 큰 수조보다는 작은 수조가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거나 빨리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우리가 수조에서 하고자 하는 거의 대부분은 산호초 지대를 재현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 뵙는 손님들마다 이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데 네. 결국에는 이 수조 사이즈가 얼마가 됐든 간에 거기다가 산호초 지대를 재현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쵸. 실제 자연에서도 산호초 지대는 1%가 안 돼요. 실제 바다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 넓은 바다에서도 1%가 안 되는 굉장히 특이한 환경인 거죠. 네, 그렇죠. 그 환경을 100리터에 구현하는 거하고 네. 10리터에 구현하는 거하고 이건 이제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100리터도 큰 수조 아니거든요. 해수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런 분들도 있죠. 막 이런 막 그 항아리 수조 같은 거. 아, 네, 맞아요. 그냥 금붕어 한 마리 키우는 거. 여기다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한 20큐브 정도 되는 이런 네. 수조에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정말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저희도 100분 이해합니다. 뭐 그런 수조가 있으셔서 거기다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어떤 작은 게 부담이 덜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냥 계속 생물만 리필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수조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열대바다가 되는 게 아니고 점점 인천 앞바다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작아서 이 수조가 가져가야 될 항상성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그 항상성이라는 건 결국 이제 아까 이현섭 팀장이 얘기했던 온도의 변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pH의 변화, 네. 그리고 염도의 변화. 모든 어떤 물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물의 용량에 따라서 변화 속도가 달라요. 그러면 작으면 작을수록 그 변화 속도의 폭이 굉장히 변화 속도도 빠르고 폭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기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큰 수조를 운용하시려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이만큼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큰 수조를 사면 생물을 못 산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큰 수조를 먼저 사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생물을 사셔야지 돈은 이만큼인데 나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으니까 수조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이거는 제일 안 좋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운영하시기 굉장히 힘들어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초보자들이 하시는 가장 큰 실수 세 번째는 뭐죠? 감으로 정확한 그런 게 없이 그냥 내 감으로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렇죠. 예. 우리 말로 손맛이라는 말이 있죠. 손맛. 네, 손맛. 네. 그 음식을 만들 때도 보통 우리 어머니들은 계량을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계량을 하지 않는데 그냥 요거 간장 한 숟가락 뭐 고추장 2숟가락 이렇게 넣으시는데 네. 그거는 뭐 우리 먹는 거고 좀 짜면 어떻고 좀 달면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생물을 키우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1%의 생물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 환경은 감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마린코스트가 지금 영업이 지금 12년 차인데 사실 제가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때 굴절식 염도계를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들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다 비중계 쓰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 설득을 드렸죠. 이거는 장난감입니다. 네. 이거는
측정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염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네, 그렇죠. 거의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산소 농도 같은 거예요. 네. 네. 물이 목 조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갖다 장난감으로 재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굴절식 염도계는 써야 된다라고 얘기해왔던 게 지금은 어느덧 그냥 스탠다드가 돼가고 있죠.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내가 물고기를 키운다. 그러면 적어도 경도, 뭐 암모니아, 뭐 질산염 이 정도는 측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산호를 키운다. 경도, 칼슘, 마그네슘, 질산염, 인산염 이 정도는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감으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렇구나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그 결과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물어보시면 그 답변은 정말 제각각입니다. 결국 자기의 경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이 바다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바다의 환경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충분치보다 넘어가도 혹은 부족해도 똑같은 네.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예를 들어 나는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칼슘이 부족할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칼슘을 뭐 넣어요. 그러면 나중에 죽죠. 그 때문에 너무 높아서. 그럼 돈은 돈대로 쓰고 네. 생물은 생물대로 죽고 그럼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다시 시작하려면 더 힘들죠. 네. 예,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게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측정을 안 하실 거면 아예 넣지 마세요. 네,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게 있을 거 아니냐. 네. 네, 넣어서 좋은 게. 그러면은 그런 건 있습니다. 최대치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을 만한 어떤 네. 농도가 약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호의 먹이도 마찬가지고 네. 미네랄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품들을 그냥 소비되겠거니라는 가정하에 쓰실 수는 있는데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제품들을 아무런 측정 없이 쓰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그렇죠. 예, 잘하시려고 좋은 거를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일단은 측정하시는 게 더 먼저예요. 사실 이제 마린코스트가 측정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 해드리고 무료로 네. 돈 한 푼 안 받고 해드리고 있는데 하시기 싫고 하시기 어려우면 적어도 물이라도 가지고 오세요. 네. 근데 사실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막 이제 상황 설명하시는데 네. 물도 안 갖고 오셔. 그쵸. 그리고 사진도 없어. 그냥 상황 설명만 이렇게 하신다고. 네. 근데 그러면 저희 몰라요. 저희가 뭐 어떻게 뭐 점장이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직접 측정하시면 제일 좋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측정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물이라도 가지고 자주 방문하시면 훨씬 더 내 수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해수 초보가 겪는 가장 큰 실수들.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이제 온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온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기보다 대부분 추울 걸 걱정하시더라고. 추워서 걱정이야. 네. 근데 사실은 더워서 걱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특히나 담수하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들 하세요. 담수했을 때 이랬으니까 해수도 이러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수는 담수보다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해수 수조 온도는 일반 상온보다 한 2, 3도 높아요. 지금 시즌에 일반 집의 온도가 23도 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해수 수조의 온도는 26도예요, 벌써. 자, 그러면 고기만 있다. 산호 없다. 29에서 30 안팎이요? 그 정도. 네. 최대 30도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산호 수조. 28도를 안 넘어가는 게 가장 네. 좋다라고. 산호는 알고 28도부터 이제 쓰러지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거 알아요? 산호가 낮은 온도에 몇 도까지 사는지?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산호 뭐 논문에 따르면 12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2도요? 네, 12도. 12도 정도까지는 산호는 안 죽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데미지가 있겠지만 네, 서서히 떨어진다고 봤을 때 네. 실제 12도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집의 환경, 일반 가정의 환경에서는 일단 그냥 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수조의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추운 거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히터를 달긴 하지만 어떤 추워서 죽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우면 죽어요. 지금 4월달이죠? 네. 이제 지금부터 슬슬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온도에 대한 거 한 번씩 이제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 얘 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내가 안 더우니까 더울 거란 생각을 안 하세요. 네. 우리는 안 덥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조의 온도는 일반 상온보다 2, 3도 높기 때문에 이제 슬슬 더워집니다. 보통 이제 출근하셨다가 저녁에 오시니까 네. 낮 사이의 일에 대해서는 잘 생각들을 안 하시는 맞아요. 이제 문 다 닫아놓고 이제 날씨 따뜻한 지금 오늘 굉장히 따뜻하죠. 네. 이런 날 문 다 닫아놓고 있으면 수조 온도 28도 이상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제 회사 갔다 오면 네. 산호가 막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또 그거예요. 산호가 이렇게 온도 데미지 한번 먹으면 네. 이게 그 반응이 즉각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시차를 두고 나와요. 산호의 종류에 따라서. 네. 그냥 안 되는 거야, 점점. 원인을 모른 채로. 그렇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이미 이제 한 2, 3일 있으면 이제 기억이 없죠. 그러면,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산호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막 물을 측정하시고 하는데 물은 정상이지. 네. 네. 그렇죠. 근데 산호는 분명히 안 되고. 이거는 분명히 온도 데미지를 어느 순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차차차차 산호들마다 온도의 반응 속도는 좀 다르기 때문에 차차차차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온도의 반응을 가장 즉각적으로 보이는 산호가 제가 봤을 땐 제니아인 것 같아요. 제니아요. 네, 펌핑 제니아가 일단 온도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애들이 점점 얇아지면서 시들시들해지죠. 네. 네, 그래서 제니아 같은 거를 기준으로 삼으셔서 하셔도 되고, 낮추는 방법은 크게 보면 냉각기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 냉각 팬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냉매 같은 걸 넣으시는 방법이 있죠. 네. 냉각기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냉각기 쓰시는 게 제일 좋고, 냉각기가 물론 전기를 많이 먹기도 하지만 냉각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냉각팬이 할 수는 없습니다. 냉각팬은 그냥 기화시키는 거예요. 기화. 우리 그냥 예를 들어 빨래를 널었는데 네. 선풍기를 돌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냥 바람을 불어서 그냥 그걸 식혀주는 겁니다. 네. 수분을 날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이 식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높은 상황에서는 잘 안 식어요. 잘 식는다고 해도 걔가 할 수 있는 역할은 2도에서 3도 정도. 35도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수조의 온도는 막 끓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팬을 아무리 돌려봤자 30도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팬을 돌려도 안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냉각기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런 냉각 장비들은 좀 수명이 길고 네. 오랜 시간 쓰셔도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것처럼. 그래서 냉각기도 중고로 쓰셔도 괜찮으니까 중고로라도 빨리 수배하셔서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냉각기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5번째. 네, 5번째 뭐죠? 네, 5번째는 햇볕이 드는 곳에 수조를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햇볕에 대해서도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햇볕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느끼는 일이 잘 없어요. 그렇죠. 수조를 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이 햇볕이 가시광선이 주는 이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햇볕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바뀌고 또 계절에 따라서 계속 집에 들어오는 햇볕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수조에 끊임없는 변화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두실 때 햇볕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곳에 두시는 게 좋은데, 근데 어려운 거는 사실 요즘 집의 구조 자체가 다 채광이 잘 될 수 네. 있게 최대한 만들기 때문에 창으로 막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빛이 아예 안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빛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뭐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를 쳐서 그쪽이라도 막을 수 있는 네. 그런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조라는 거 한번 세팅되면 이전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처음 위치 잡으실 때 좀 욕심을 버리시고, 여기다 놔두면 햇빛을 통제할 수가 없겠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라면 꼭 햇빛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옮기시는 게 좋고요.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세요. 햇볕이 직접 안 났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 됩니다. 네. 햇볕이 그냥 이렇게 딱 그 수조에서 해를 바라봤을 때 해가 보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문제돼요. 그리고 해가 들어오는데 수조가 여기 있는데 여기 반까지밖에 안 들어온다. 이것도 문제돼요. 단지 그 영향력이 약한 거지 햇볕의 영향은 분명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우리 햇볕이 이제 수조에 들면은 수조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가까운 연안에 가보시면 이제 물의 깊이가 낮잖아요. 네. 그래서 햇볕이 이제 그만큼 강하게 내리쬐니까. 그런데 보면 막 이상한 이끼들 많이 자라거든요. 수조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냥 수조가 연안화 됩니다. 네.
그러려고 수조하시는 거 아니니까. 예, 그쵸. 예,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벌써 마지막이죠. 6번째. 자, 6번째는 뭘까요? 물 보충을 음. 해수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거보다 물 보충이라는 거를 그렇지. 물 보충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수로 하시기도 하고. 그쵸. 일단은 물 보충이라는 게 뭐냐면 환수하고 물 보충 되게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환수는 물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빼고 새로운 바닷물을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충은 물이 증발되는 양만큼 물을 보충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물이 증발될 때 바닷물이 증발되는 게 아니고 맹물이 증발됩니다. 해수 수조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수조에서 증발되는 양 자체가 엄청나요, 사실은. 일단 해수 수조가 순환량이 많아요, 담수보다. 훨씬 많아요. 담수 수조는 뭐 순환량이 해수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네. 정도이기 때문에 순환량도 많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수류 모터라든지 이런 장비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물의 기화가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 100리터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얼마 정도 증발될까? 하루에 정말 많이 증발되면 한 1리터까지도 증발됩니다. 네. 1리터면 양이 엄청 많아요. 1리터짜리 생수병 아시죠? 이틀이면 이게 그냥 증발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맹물을 넣으셔야 되는데 소금물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처음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물 넣으면. 점점 짜지는 거죠, 이제. 점점 짜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생물이 죽을 만큼 짜져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인지하시는 거예요. 왜 죽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한 몇 달째 계속 소금물을 넣고 계셨다. 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음. 네. 환수도 중요하지만 보충도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쵸. 보충 자체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보충이 그만큼 많은 양이 날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막 이틀 간격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염도가 너를 띄겠죠. 막 이틀만큼 짜졌다가 다시 물 들어왔다가 또 네. 짜졌다가 또 물 들어왔다가 이것도 안 좋고요. 그래서 보충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ATO라는 것도 있죠. ATO도 있고 보충수통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보충은 꼭 맹물로 하시되 최대한 자동화 시켜주시는 게 수조 운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여지까지 경험을 토대로 가장 많이 실패하시는 6가지를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아마 이 부분 아시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이런 게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만큼 이게 우리가 좀 살면서 생소한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해수 수조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6가지에 대해서는 꼭 방법을 마련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